자, 이제 무효확인 소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565페이지를 보십시다. 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일단 우리 판례가 아주 특별한 판시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확인 소송은 이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죠. 그런 거 부인할 수 없어요.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효확인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확인의 이익 차원에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주로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확인의 이익이란 것이 보충성의 문제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행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할 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 확인소송의 보충성, 요 얘기가 인정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 판례가 기존에는 이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보충성을 해서 요구해 오다가 최근에 판례가 입장을 돌아서 버렸죠. 입장을 돌아서서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일 핵심은 행정소송법 30조에 30조. 30조 기속력. 자, 29조하고 30조하고 31조가 통째로 38조랑이 준용이 되죠. 그죠? 준용 규정 보면은 38조랑 보면 29조, 30조, 31조가 준용된단 말이죠. 거기 30조가 준용이 된단 말이죠.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결과적 의무가 인정되겠고 그것이 무효확인 판결에서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무효확인 판결만 받아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굳이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판례가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폐지하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진짜 숨어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565페이지. 일단 읽고 제가 설명한 다음에 좀 다른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의 협의의 소의 이익, 문제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게 인용되려면 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가 되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 상태를 말하니까. 그리고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만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 확인 소송의 보충성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고 각주 327번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다 밑에 들어와서 학설. 자, 중전의 입장인 보충성 긍정설. 자, 천천히 보면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인 확인 소송의 보충성 원리를 그대로 관철시켜서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을 때는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의 제기 이익을 부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과세처분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종전 판례 입장이었죠. 자, 콤마 찍고 다른 구제 수단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과세처분은 받았는데 제가 세금을 아직 안 냈어요. 이럴 때는 과세처분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 무효인 과세처분 때문에 결국 내버려 두면 그런 과세처분의 외형 때문에 외관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취소소송 아니면 무효확인 소송인데 제소기간 지나가면 무효확인 소송밖에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구제 수단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이 지난 상태고 그리고 세금을 낸 적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과세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제가 납세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제소기간이 지나갔을 때 이때는 무효확인 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뭐 낸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청구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면 무효확인 소송이 보충적으로 활용된다. 이게 종래 보충성 긍정설. 인데 판례가 입장을 바꾸죠. 바꾸는 게 첫째,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30조가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이 되고 있으므로 결국 원상회복 등, 즉 원상회복 등, 즉 원상회복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논거죠.
행정소송법 30조가 38조 1항에 준용이 되니까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 소송, 즉 부당에도 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 논 거고. 두 번째, 우리 행정소송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이 외국이 요 외국이죠. 빨리 쓰고 쉬울게요. 그 사람들 보면 싫어하니까. 그 발음이 같죠? 발음이 같은 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의 제 발음, 자 보세요. 외국의 외놈할 때 외국의. 자, 이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그 외국 애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구분이 안 되니까 보충성을 행정소송법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재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입법자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가지고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써놓은 적도 없는데 우리 판사들이 잘 일본 판례 베껴오기 좋아하니까 베껴오다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봐왔던 거예요. 별 공부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계에서 엄청나게 깨지니까 결국 입장을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보충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결국 근거법률에서 의서 보호되는 이익, 즉 원고적 이익이 인정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해서 판례가 이제 요 입장이 된 거고, 판례가 종래 보충성 긍정서를 취했다가 이제 보충성 부정설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당연히 검토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라는 얘기. 뭐 여기까지는 뭐 됐고, 자, 검토에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생각컨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기성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므로 무효 확인 소송은 이행 소송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키워드죠. 이행 소송은 아니죠. 확인 소송이죠. 그러나 이행 소송과 유사한 구제 수단을 갖는 구제 수단이 되는 거죠. 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으면 확인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행정처리가 뭐가 있는 거죠? 결과제거 의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즉 법원이 행정처에게 명령하진 않지만 결국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에게 결과제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행소송과 유사한 구제수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행소송적 기능을 수행한다. 완전한 이행소송은 아니죠. 그렇지만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간쯤 되는 역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판례가 과연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자, 갑이 있고, 갑이 지금 과세 처분을 받았고 납부를 했어요. 세금을 납부했어요. 저도 낼 때가 됐네요. 이제 이번에는 31일이 말일이 공휴일이라서 6월 2일까지 연장했던데 6월 2일 날 저도 세금 내야 되니까 지금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죠. 네. 자, 납부했단 말이죠. 세금을 납부했는데 가오납한 거예요. 잘못 낸 거예요. 돌려받고 싶단 말이죠. 돌려받기 위한 수단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나눠볼게요. 자, 이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무효 확인 소송을 보충성을 긍정하는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 전제를 몇 가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첫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일단 첫째, 제소 기간은 경과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취소 소송만 우리가 배제하고 풀 테니까. 자, 그러면 무효 보충성을 긍정할 때 첫 번째 이런 상태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이죠. 각하 판결. 이해했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나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병합, 제가 보통 병합할 때 이 표현 쓰죠. 플러스. 병합할 때. 자, 이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병합. 자, 이거 허용되지 않죠? 그죠? 허용되지 않잖아요. 자, 주된 청구가 뭐가 되니까? 이게 주된 청구죠? 그죠? 이게 주된 청구고, 이게 관련 청구죠.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행정소송법 10조는 38조 1항에도 준용이 돼요.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병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지금 이런 사건에서 어차피 무효 확인 소송이 각 소액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된 청구가 각하가 된다면 결국 관련 청구도 각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허용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는 병합 형태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의 제기죠. 그래서 이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어느 부분에다가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사건도 아주 많은, 그죠? 아주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밖에 없죠. 그죠? 이게 이제 종전 판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전 판례에 따르면 결국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3번밖에 없는 거죠. 3번 나쁘진 않지만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민사사건, 아주 사건이 많은 민사법원에 제기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직권심리가 허용되지 않아서 당사자는 훨씬 불리해요. 어제도 한번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당사자 소송으로 보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서 행정부를 쓰냐면 26조가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어쨌든 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죠? 이제 보충성을 부정하죠. 판례가. 현재 입장. 그러면 이때, 자, 이제 좀 자세히 해봅시다. 이때 무효 확인 소송만의 제기. 자, 이거 가능하죠? 허용되죠? 각하하지 않고 이거 허용돼서 본안까지 가겠죠? 자, 그러나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 소송, 무효 확인 소송만의 제기가 문제가 없을까요? 허용은 된다 했을 때 이 문제가 없을까요? 생각해 봐요. 자,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용되죠? 허용된다. 단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확인 판결 나와서 원상회복 의무, 즉 결과 제거 기성력으로서 이 결과 제거 의무를 불이행할 때,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왜? 첫째, 쟤는 확인 판결밖에 안 되니까. 저거 갖고는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없죠. 채무 명의가 안 되잖아요. 둘째, 자, 간접 강제? 30소지 있는데 그거 안 되겠느냐? 안 되죠. 왜? 간접 강제는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죠. 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혀요? 자, 결과적 의무를 기성력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거 불이행 시 34조 간접 강제는 쓸 수 없어요. 간접 강제는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만 허용되죠. 간접 강제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 판결 받고 강제 집행을 바로 들어갈 수도 없죠. 채무 명의가 안 되니까. 이행 소송이 아니잖아요. 이행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론 발의 구제사에 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만 행정청이 알아서 돌려주면 몰라도 안 돌려주면 이게 반쪽짜리의 구제 수단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막을 리가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 이거 제기 가능하죠. 허용되죠. 뭐 제기를 막을 이유가 없죠. 허용되죠.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제죠. 이거 어차피 인사부원에 단도로 제기한다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신속한 구제도 받기 쉽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민사부원에서 심리한다는 얘기는 결국 행정소송법상 26조 직권심리가 감이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점에서 뭔가 불리하고, 그래서 결국 요 판례변의 핵심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다 치워버리는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병합이 이게 허용된다. 이게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효 확인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인용이 되니까,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제가 저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판결, 요거 두고 강제집행 들어가면 되죠. 이행 판결이니까 채무 명예가 되죠. 집행권은 되죠. 네. 그래서 강제집행 들어갈 수 있죠. 판례변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 소송을 두 가지를 병합해서 행정부분에서 심리한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분쟁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저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한 이 판결문 갖고 집행 들어갈 수 있고, 뭐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그래서 실제 판례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다. 저 소송을 이 병합 제기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병합제기가 허용된다. 이게 이제 실제 판례변의 핵심적인 숨어있는 판례변의 핵심적인 이유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문제는 뭐 이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볼게요. 572페이지. 자, 572페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조금 독특한 제도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많죠. 특히 우리는 이 제도가 의무행 소송 대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의무행 소송이 들어오면 없어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제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일단 부작위의 정의가 2조 1항 2호에 있죠. 네 가지가 충족돼야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겠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되겠고, 일정한 처분할 법적 의무가 존재됐는데 그런 의무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죠. 네 가지가 충족돼야지만이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예요. 자, 38조의 준용 규정을 보면은, 자,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9조, 뭐 10조 준용된다. 뭐 9조는 관할보원, 10조는 관련 청구 소송 이송 병합,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자, 12조는 준용할 필요가 없죠. 왜? 위에 36조가 있으니까. 자, 36조도 또 작업을 해봅시다. 거기도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법률상 이익에다가 공표 쳐가지고 원고 적격, 그 다음에 그 앞에 확인, 그리고 이익을 따로 공표해서 소액 이렇게 해놓으세요. 역시 똑같이. 그래서 눈에 띄기.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원고 적격 역시 법률상 이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법규상 조리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확인 소송이니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죠.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시 38조 준용 규정을 그 책에 보시면, 그래서 자, 13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피고도 행정청이 될 것이고, 자, 18조까지 준용되죠. 18조까지 준용돼서 이제 전심 절차를 요구할 때는 갔다 와야 되고요. 자, 19조까지 갔다가 자, 원래 13조 내지 20조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20조를 눈에 띄게 해놨을까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일단 19조가 준용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의미 삼지 마세요. 이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신경 쓸 것은 20조가 준용된다는 거죠. 거기 20조. 20조에다가 공표. 이건 아주 특별한 거죠. 우리 자, 눈을 크게 떠서 부작위에 대한 공법상의 구제 수단은 원칙적으로 날짜 제한이 없어요. 이만 말씀드렸듯이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날짜 제한 없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 제기 날짜제한 없어요. 27조 7항 행정심판법 27조 7항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은 청구인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유독 제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판례는 이 조문을 제한 해석해요. 제한 해석. 그래서 20조가 준용이 되긴 하는데 다만 이 성질을 고려해서 부작위 상태에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한이 없고, 다만 이 조문의 취지는 부작위에 대해서 음행심판을 갔다 와서 재결 나왔을 때 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한을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조문을 준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20조 전체가 준용되는 게 아니고 20조랑 단서를 준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판례 해석이죠. 판례의 해석이에요. 좀 이따 볼 거니까 기억하시고 20조 준용되니까 문제예요. 자, 계속 좀 더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23조 준용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23조 집행정지. 어차피 부작위면 집행정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24 준용할 필요 없고 25, 6, 7 28조 준용할 수 없죠. 하던 판결 한번 할 수가 없죠. 뭐 내별을 존치시킬 처분이 없으니까. 자, 29조가 준용되는데 29조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29조는 뺐으면 좋겠어요. 29조는 준용해서 문제예요. 29조가 뭔가요? 제3자유죠. 제3자유. 제3자유는 사실 부작위 위법 확인 수준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3자 29조가 준용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건 조문 자체가 준용 잘못한 거다. 이건 필요 없는 걸 준용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부작위의 관계는 그냥 나하고 국가의 둘의 관계지 사실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거든요. 어차피 제3자에 관한 문제는 기판열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 29조를 준용할 필요가 없는데 준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깊이 설명할 부분도 있는데 그냥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박종훈 교수님은 소위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봐, 확인소송. 그냥 듣고 흘려버리세요. 자, 그분은 확인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자, 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는 뭐 형성력을 미칠 필요가 없죠. 형성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29조가 38조 2항에 준용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취소소송이 확인소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확인 판결에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넘어갑시다. 무슨 괜히 했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생각은 이 29조가 38조 2항에 준용된다는 게 이게 결국 취소소송이 확인소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취소소송을 형성소로 본다면은 29조가 38조 2항에 준용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거든요. 29조 제3자인데 형성력인데 형성력이 확인 판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감이 안 잡히시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29조는 사실 준용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논란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29조가 38조 2항에 준용된다는 것이 결국 우리 취소소송 자체가 형성소송이 아니고 확인소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제 책은 그런 견해는 그냥 쓰진 않았어요. 헷갈리실까 봐.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행정소송을 꼭 나는 깊이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꼭 볼만한 책이 이제 서울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이 쓰신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책은 꼭 보실만 하죠. 아주 한 2, 3회독 하면은 상당히 실력이 올라갈 텐데 2, 3회독 하기 전에 이제 머리가 터질 거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상이고. 좀 어렵죠, 그 책은. 그러나 한번 탐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 책이 좀 어려우면 요즘 나온 책 중에도 괜찮은 책 하나 있어요. 그 고려대학교 하명호 교수님이 쓴 행정쟁송법은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어요. 그 책은 읽을만 해요. 여러분 수준에서 충분히 읽을만 해요. 박영사에서 나온 책인데, 뭐 박영사는 사실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출판사라서 제가 홍보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는 법문사랑 관계가 있지. 박영사하고는 사실 저는 법문사에서 책은 내긴 했는데 박영사는 책은 안 냈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해도 되죠. 네.
그래서 박영사에서 하명호 교수님 책 행정쟁소부. 저랑 또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후배긴 하지만 뭐 그분의 얼굴을 뵌 적도 없고 페북 친구긴 하다. 그러나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페북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하지만 네. 그런 적 있어요. 페북 친구를, 그러니까 페북에서만 친구인 분을 오프라인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깜짝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페북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식을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했는데 밥 먹으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얼굴 되게 익숙한데 이거 말도 못하고 서로 제가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놀라고 막.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29조가 준용되는 것은 이제 사실 의미는 있는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30조 준용되죠? 30조? 그래서 기성령에 관한 규정이 되니까, 30조 2항도 인정되겠죠, 당연히. 준용되겠고, 34조도 준용되죠. 그래서 특히 준용되는 것 중에 이제 30조가 준용된다는 거, 34조 준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조 준용되고 34조 준용되면서 오히려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준용이 돼서 문제죠. 준용이 되니까. 준용되는 것들.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들 좀 몇 가지 써봤어요. 자, 보십시다. 자, 개설에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개설에서. 자, 이번에 제도적 취지 및 한계에서 뭐 얼핏 보면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행 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처분 의무를 인정할 수 있고 처분 의무를 이행하자면 간접 강제도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마치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뭘 탐구할 거냐면 앞으로 볼 부분은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굉장히 권리구제의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공부할 거예요. 우회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불과하단 말이죠. 일단 체크해놓고 왜 그런지 이제 앞에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분단 우회적인 방법. 여기만 체크할게요. 우회적인 방법. 왜 우회적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은 못 되기 때문에 이제 음행성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왜 우회적인지는 한번 따져볼 거예요. 계속. 자, 계속 내려가 보십시다. 소송 요건. 자, 일단 소외 대상은 부작위죠. 네 가지가 충족돼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 상당기간 경과, 일정한 처분과 법적금의 존재, 처분의 부작인데 다만 당사자의 신청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통 봐요. 신청 없는 부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재처분 의무 불이행,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 이런 것들은 신청이 없는 부작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은 필수 요건은 아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일정한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부작위가 성립한다라고 보통 말하고 있죠. 자, 밑에 풀어 썼네요. 당사자의 신청에서 신청의 대상은 행정 처분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의 부작위여야 하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되겠고. 오른쪽 넘어가서 뭐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상관없이 일정한 처분을 응답을 할 의무가 행정처에게 인정돼야 될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처분의 부작위다. 처분을 하지 않아야 돼서 처분이 아닌 것들 부작위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되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판례 1번과 판례 2번은 처분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부작위 문제죠. 처분이 아닌 것들. 그래서 처분이 아닌 것들에 대한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1번에서 판례 1번 그래서 국유 개간 토지 매각 행위는 처분이 아니니까 매각을 신청했다가 응답이 없을 때 이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가 아니다. 그 얘기고 요거는 뭐 간단하게 보고 판례 2번은 엄청 중요한 판례죠. 별표 쳐놓으시고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압수당했어요. 그래서 검사로부터 압수를 당해가지고, 자, 이제 압수를 당했고, 이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순간 압수물을 돌려줘야죠. 즉, 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법률 규정에서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상대방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안 돌려줘요. 그래서 압수물 돌려달라. 압수물 환부 청구를 했단 말이죠. 압수물 환부 결정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작위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검사의 압수물 환부 결정이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부작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가 아니다 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러면 이때 상대방은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지만이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압수물 환부 결정을 청구했는데 이게 거부당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 판례 얘기는, 자,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한 이 결정, 자, 결정, 이게 처분이 아니니까, 이게 처분이 아니다. 왜 처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순간 압수물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검사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결국 이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책에 있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때.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돼?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돼요? 압수물 돌려달라.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 내 물건 주시오. 그래서 압수된 물건, 압수물을 돌려달라. 환부 청구 소송을 무슨 형태로? 예, 종전 같으면 이런 것들도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으로 받지만, 지금은 당사자 소송이 우리 법원에서 활발하게 인정되고 있으니까 당사자 소송 형태로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돌려주시오. 자, 키워드를 챙겨보십시다. 형사본안 사건에서, 자, 일단 적으시고, 형사본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서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 또는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할 의무가, 자, 키워드 당연히 공표. 당연히. 자, 당연히 그런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대방은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면 당사자 소송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권리자의 환부 신청에 대한 검사의 압수물 환부 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환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 네 번째 줄,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무슨 말이죠? 그러면 네가 민사소송으로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당사자 소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당사자 소송으로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당사자 소송이 많이 연구가 됐으니까, 우리 판례도 많이 인정하니까. 그래서 바로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렇게 우회적인 수단 갔다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 따라서 검사가 피해 압수자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고 있지 않아도 이것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에 당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죠. 자,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에서 우리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행정입법이 처분이 아니니까 그에 대한 부작위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때는 뭐로 가야 돼요? 당사자소송? 아니, 이때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송 가야죠. 헌법소송. 왜 이렇게 달라져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죠. 그러니까 결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즉 한국어로는 못 가면 헌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본 것처럼 압수물 환부를 받고 안 받고 요 관계는 이것은 뭐예요? 공권력 행사 불행사 영역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 관리 관계. 그러므로 당사자 소송 아니면 사법관계, 인사소송, 이게 두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수업 시간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법이 뭐 별건가요? 행정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행정작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행정작용이 이게 사법작용이냐 아니면은 공법작용이냐, 이 공법작용으로서 이것이 권력작용이냐,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냐 아니면은 관리작용이냐, 이게 행정법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닥뜨린 행정작용이 권력작용이면 항고소송 아니면 헌법소송, 관리작용이면 당사자소송, 사법작용이면 민사소송,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법의 공부 전부란 말이죠. 그러면 첫째, 행정입법 부작위는 어디란 얘기예요? 권력작용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 안 되면 헌법소송 가는 거고, 지금 본 것처럼 압수물을 돌려받고 돌려주고 요 관계는 사법관계 아니면 관리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전 같으면 관리관계로, 사법관계로 봐서 민사소송 가라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 판례가 많이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 관리관계 쪽으로 끌어와가지고 당사자소송,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된다. 됐죠? 이런 거예요. 행정법이 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거의 다 하산할 때가 온 거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 36조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데 이 조문 그대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처분을 신청했던 자 그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 신청권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신청권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견해는 신청권은 대상기구에서 이미 검토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자, 이전에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사한 거 하나 있어요. 거부처분 잠깐 돌아가서 보기 전에, 자, 우리 판례가 거부처분에 대해서 신청권을 요구하죠.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그러니까 즉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처분의 경우는 대상적격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원고적격에서는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부작위 성립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고 원고 적격이 와서는 신청권을 검토하지 말고 그냥 신청했던 자가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것만 보자, 이런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대로 와가지고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부 처분의 성립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없는 거부는 없지만 부작위는 신청이 없어서 성립할 수 있어요. 재처분 의무 불이행 같은 것들은 신청이 없어서 성립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위의 성립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할 필요가 없고 원고 적격 관계에서 검토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제 논리구조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부작위의 성립 단계, 대상적격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단계로 넘어가서 이때 처분을 신청한 자가 그 자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 적격을 신청권을 여기서 검토한단 말이죠. 어떤 입장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판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판례는 신청권이 없으면은 부작위가 위법하다 해가지고 신청권을 어떤 요소 본지 확실치가 않아요. 표현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신청권을 검토하긴 하는데 어느 요소를 본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입장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판례는 다 들어맞아요. 다만 신청권이 인정 안 되면 각하되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나는 거부처분처럼 보겠다. 거부처럼 해서 검토한 것처럼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 단계에서 보겠다. 그렇게 하세요. 하셔가지고 뭐 신청권에 관한 얘기를 부작위 성립 단계에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논한 다음에 원고적격 파트에 가서는 처분을 신청했던 자, 그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버리시면 되고, 나는 책처럼 쓰겠다 해서 부작위의 성립 단계에서 신청권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적 단계 가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편한 대로 쓰세요. 자, 넘어가시면 판례. 제가 판례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판례 표현이 아주 절묘하죠. 신청권이 인정 안 되면 원고적격이 없거나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부작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표현 자체는 아주 절묘한 표현이죠. 판례도 나도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어쨌든 신청권 없으면 인용 안 되는 거니까 신청권 검토하라 그 정도지 판례가 어떤 입장으로 보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신청권 요구만 하고 있지 어느 요소로 보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소외이익.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확인 소송이니까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 중에 만약에 행정청에 응답을 해버리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만 체크합시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이에 따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계속 중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에 어떠한 형태의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면 소액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송을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 소액이 없다. 그 정도 꼭 기억하시고 뒷부분은 몰라도 앞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4번에 피고적격 행정청 제소기간 별표 쳐야죠. 제소기간. 그래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안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죠. 원래 성질이 그런 거죠. 부작이라는 어떤 작용의 성질이 원래 그런 거죠. 다만 38조 2항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봤을 때 전심 절차로서 뭐 소청심사라든가 행정심판을 거쳤으는 재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20조 1항 단서가 준용된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재판관할 전치주의 적용된다.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3번에 가서 1번에 집행정지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죠. 집행정지 X. 그냥 안 되는 건 X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관련 청구의 이송병합 허용되니까 공표 쳐놓고. 자, 소변경 간단하게 보십시다. 소변경. 자, 가번, 원고가 거부 처분을 부작위로 오인했다. 대표적인 사례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검사 임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정된 수만 검사가 임명된다. 그러면 임명 못 받은 자는 사실 거부당한 거죠. 이게 소위 간주 거부죠. 간주 거부.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거부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거부 처분인데 부작위로 오해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그죠? 소송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므로 법원은 소송의 대상을 잘못 들고 들어왔네. 각하 판결해야죠. 대상적격 흥결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고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는 거부 처분이 있는데 부작위로 오인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대상적격 흥결로 각하를 해야 돼요. 다만 각하 판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소송법 21조가 준용되는 37조 허량에서 소변경 해줄 수 있죠. 그 얘기죠. 됐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납원 얘기도 뭐 학설을 많이 썼는데 학설을 사실 여기는 납원 얘기는 학설은 많이 의미 없고 그냥 판례 정도만 봐주세요. 그리고 현상만 알아두고. 자, 납원은 뭐냐면은 부작위 상태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행정청이 어떤 형태든 응답을 했던 경우예요. 그러면은 자, 부작위 상태가 해소가 되니까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죠. 앞에 것들은 대상적격 흥결이고 여기는 소의 이익 흥결이죠. 키워드가. 그래서 역시 소의 이익이 흥결되기 때문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때 원고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정도로 소송을 바꾸면은 이게 법원이 허용하겠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소송의 종류의 변경이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원고가 소송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니죠. 원고는 소송을 제대로 선택했죠. 다만 피고가 소송의 대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소송법 22조로 해결할 수도 없죠. 22조는 처분 변경인데 이건 부작위인 처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21조도 조금 어색하고 22조 좀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소송 변경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두 가지 해결책이 이 현상은 첫째 그냥 21조가 준용되는 31조를 넓게 보세요. 넓게. 21조가 준용되는 37조 넓게 봐서 하여간 원고가 소송을 잘못 선택했다든가 또는 소송의 종류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다 21조가 준용되는 37조 해결하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입장은 21조가 준용되는 37조는 원고가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때만 적용되는 조문이다. 이렇게 제한 해석을 한다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우니까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허용하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소변경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 참가된다. 오른손 넘어가서 소송의 심리 1번 필요 없고 2번 필요 없고 3번에다 별표를 쳐야죠. 소송의 심리.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배웠던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예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우리가 그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면 이거는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실체적 심리라는 게 뭘까요? 자, 실체적 심리라는 것은 법률 변경이 있었냐 없었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신청한 처분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처분의 방향까지, 즉 적정한 처분의 방향까지 법원이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랬나요? 그랬죠. 그죠? 어제 우리가 배웠던 기억하시면, 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을 때, 자, 재처분 의무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가 재처분 의무 관련해서 만약에 다시 거부처분 나왔을 때 기소력이 발언하냐 안 하냐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논의했나요? 처분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냐 안 됐냐 따져봤죠. 그 다음에 법률 변경 안 됐을 때 기속이냐 재량이냐 따졌죠. 이런 것들은 요거 실체 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 심리가 있어서 결국 법원이 처분의 적정한 방향까지 어느 정도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실체 심리란 말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 실체 심리의 반대말이 절차 심리라고 하는데, 실체 심리는 내용물이 있다는 얘기, 심리를 진짜 한다는 얘기, 진짜로 심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557페이지. 왜 이게 문제냐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 4조 3호를 보면은 부작위 상태 위법성을 확인하는 걸로 좋게요. 자, 그럼 한번 펴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만 되시면 좋은데, 좀 어렵기도 하지만, 자, 비교해서 행정소송법 4조 1호를 보십시다. 거기 취소소송 해가지고, 자, 취소소송은 위법이란 단어가 처분보다 앞에 나와 있죠.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한다. 따라서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그 처분이 위법했을 때 인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좀만 생각해봐요. 4조 3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보다 앞에 표현되어 있죠. 앞에 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를 확인한다가 아니고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한다. 말도 안 나갔지만 이게 무슨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행정청의 부작위만 있으면 위법하다 그 뜻이에요. 아직 캐치가 안 되나요? 행정청이 아무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상태면 그냥 인용된다 얘기예요. 뭘 하지 않겠다? 실체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가 절차적 심리설이라 말하는 것은, 그 절차적 심리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돼요. 심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텅 비었다 그 뜻이에요. 텅 비었다. 그래서 오히려 형식적 심리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번역 안 하니까 쓰는 표현대로 쓰시되, 심리가 텅 비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읽어보고 제가 그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조문 보고 그대로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책을 보시고, 이건 중요한 학설이니까 다 학설 잘 챙겨두세요. 자, 가번의 문제점에서 나번의 학설. 먼저 판례 입장인 절차적 심리설. 자, 방치 상태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 키워드. 방치 상태 위법성 확인. 즉 부작위 상태 위법성 확인. 그러니까 부작위만 있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위법하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거기는 실질적 방향까지는 결정할 수 없다. 판례 입장이고, 2설 신청에 실체적 내용의 이유가 있는 것까지 심리하겠다. 적정한 처리 방향까지 결정하겠다. 이게 실체적 심리설의 입장. 그래서 상대방이 신청한 처분의 종류,
허가 요건의 구비 여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판례는 철저하게 절차적 심리설. 자, 그러면 판례 입장에 따를 때는 결론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결론은 자, 한번 보십시다. 첫째, 자, 부작위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하면은 각하 판결, 그죠? 애초부터 부작위가 아닌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각하 판결. 자, 소송 중 부작위 상태의 해소, 이것도 각하 판결. 그 다음에 자, 판결 시까지 부작위 상태, 즉 무응답 상태, 이때 인용 판결. 자, 세 가지가 전부 다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그림으로 그리면 더 쉬울 거예요. 자, 어차피 이때가 소제기 시, 그 다음에 소송 중 판결 시 했을 때, 자, 1번은 저 얘기죠. 1번은 소제기액이 전부터 이미 거부 처분 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거부 처분이든 인용 처분이든 간에 응답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작위가 아닌 걸 들고 들었다. 각하하는 거고. 2번이 여기죠. 소송 중에 응답이 나왔다. 이 얘기죠. 3번이 자, 판결점, 요 얘기죠. 판결점까지 무응답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떤 경우든 간에 보니까 각하 인용. 자, 뭐가 없어요? 기각되는 사례가 없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 기각 판결을 본 적이 있으면 저한테 들고 오시면 제가 포상을 할게요. 없어요. 역사상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차적 심리설이에요. 무슨 말이죠? 소송 요건 통과되면 무조건 인용. 그러니까 본안 심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심리죠. 본안 심리가 텅 비었다. 됐죠? 이해됐죠? 이런 소송이 아주 독특한 제도가 돼버린 거죠. 소송 요건만 통과되면 그냥 무조건 인용되는 그런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현태 교수님 책에 보면 이 얘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항상 비판하죠. 그래서 그 양반이 실체적 심리로 가는 것은 이것 때문인 거고. 자, 라본의 검토는 사실 절차적 심리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인용 판결 받아봐야 권리구제법 도움도 안 돼요. 인용 판결 받아봐야 결국 자, 첫 번째 줄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인용 판결을 받아봐야 판결의 기소력이 실체적 내용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다시 거부 처분하면 이 거부 처분이 기소력에 반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다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저는 소송을 또 제기해야 돼요. 자, 요 얘기 더 어렵죠? 자, 요거 꼭 풀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풀고 가야 돼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제가 지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제 인용 판결을 받았어요. 그 말은 인용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나오면 이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30조가 38조 2항에 준용되기 때문에 인용 판결 이후에 행정청에게 처분 의무가 인정돼요. 처분 의무가 행정청에게 인정이 돼요. 이거는 30조가 특히 30조 2항이 38조 2항에 준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행정청이라고 해봅시다. 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응답을 왜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하는 거죠. 할 가치가 없어서. 그죠? 사실 어렵지 않죠. 그냥 그냥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 하나 날라주면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안 했던 것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자, 처분허가 인정되면 이제 행정청이 뭐 할까요? 이건 100%, 거의 99%예요. 뭐 할까요? 거부 처분해요. 이거는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 역사상 거부 처분 말고 다른 거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 거부 처분 하겠죠? 그러면 거부 처분 받았어요. 답답하지 않은?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거부 처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일단 간접강제. 간접강제. 왜? 34조가 38조 2항에 준용되니까. 34조가 38조 2항에 준용되니까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간접강제 신청이 되려면 요건이 뭐예요? 34조 요건이 뭐죠? 30조 2항에 따른 처분업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러면 결국 부작 위법 확인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처분업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 처분도 응답이니까 처분업으로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간접강제 신청은 뭐가 돼요? 이거는 각하되는 거야, 각하. 응답했으니까. 그쵸? 판례 다를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간접강제 신청이면 각하니까 결국 저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죠. 이 거부 처분이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의 기속력에는 반하지 않지만 다른 위법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러면 결국 거부 처분 받고 다시 취소 소송 또 제기하고 소송을 두 번은 해야죠. 이게 권리구제 우회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 제도가 이런 제도예요. 이것만 이해되면 다 된 거예요. 이해가. 이게 판례에 따른 설명이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검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이해하시고 이제 검토를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천천히 읽어봐요. 따르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렇게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은 신청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관심이 없고 뭐만 응답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응답만 하면. 그러니까 즉 무응답 상태만 해소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줄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하면 이것도 무응답 상태 해소죠. 거부 처분을 하면 결국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이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결국 신청인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해봐야 각하될 테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해야죠. 그러므로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다. 됐나요? 예. 권리구제 우회적이다. 이 단점이 있다. 이게 비판이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소송물이 부작위 자체 위법성이다. 행정소송법 4조 3호. 행정청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의 음행소송 대신에 얘를 들고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판례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입법론들은 조속히 이 제도를 없애버리고 음행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넘어가시고 그 부분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입증 책임은 뭐 거부처분처럼 보시면 되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처럼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판결시까지 응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니까 판결시 거기만 공표 쳐놓으세요. 판결시. 그래서 판결 나오기 전에 응답이 있으면 각하, 판결 나올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죠. 5번에 1번 판결의 제3자요. 행정소송법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성식적으로 확인 판결이지만 그 위법 확인 효과가 성상대 효과에 준하는 것을 봐서 제3자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건 사실 뻥이죠. 거짓말이죠. 쓸 말이 없으니까 써놓은 건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게 형성소송설에 따르면 이 입장은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형성소송설을 취하는 분은, 즉 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해서 형성소송설을 취하는 분들은 이 29조가 38조 2항 준용되는 것이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없애자라고 하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뻥이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도 아니고. 2번이 나오죠. 2번.
자,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적극적 처분의 이 내용 이미 공부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결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에서 2년 판결 나왔을 때 결국 30조 2항이 38조 2항이 준용이 되니까 30조가 통째로 38조 2항이 준용되니까 결국 행정처에게는 처분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 처분 의무의 내용이 뭐가 되겠느냐는 결국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심리의 범위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판례가 갖추는 절차적 심리설 따르면 뭐만 하면 되죠? 응답만 하면 되죠. 응답.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응답. 어떤 것이든 간에 응답. 어떤 것이든 간에 응답하는데 보통은 뭘 하겠어요? 거부 처분하죠. 거부 처분.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서 579페이지 두 번째 줄 이하 행정청은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거부를 해도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응답만 하면 된다. 응답만. 그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자 계속 이어서 간접강제까지 한번 가봅시다. 잠깐 답을 건너뛰고 자 3번에 간접강제 있고요. 납원 요건을 잠깐 가볼게요. 납원 요건. 자,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차적 심리설 따르면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칠판의 경우는 절차적 심리설 따르면 응답을 했죠.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자, 실체적 심리설 따라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2번에 답은 이 입장에 따르면 기속재량 고려해가지고 또는 상대방의 허가 요건 구별했는지 구별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응답의 내용까지 응답의 방향까지 결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상대방이 신청한 처분이 기속행위다. 요건 다 갖추었다. 그럼 허가를 내줘야 되죠. 허가를 내주지 않고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이 거부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되니까 이때 간접강제 신청하면 인용될 수 있겠다. 이게 이 입장의 설명이죠. 그래서 자 거기 3번의 나번의 요건의 두 번째 주의야. 실체적 심리설 입장에 따르면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인용 처분하지 않으면 결국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판례 입장을 중심으로 왜 판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든 간에 거부 처분을 하면 이것도 응답으로 보니까 결국 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 돼가지고 이때는 간접강제 신청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취소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제도의 문제점이고 한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십시다.